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없고 현대소설이고 연작소설인데요. 난쟁이네 집에 애가 셋이 있어. 걔네들이 각각이 서술자로 등장을 해서 한 파트씩 나눠서 가져갈 거야. 사실적이고 상징적입니다. 아버지는 난쟁이야. 이 난쟁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이지. 무엇을 상징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취약계층을 상징하는 거죠. 현실 비판합니다. 어떠한 현실을? 70년대에. 밑에 바로 먼저 볼게요. 산업사회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계층의 삶의 고통.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꿈이 있는데 그것이 옆으로 괄호 좌절됩니다. 그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지명이 난 너무 악랄하고 재수없다고 생각해요. 낙원구 행복동이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온갖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서술자는 영수예요. 애 셋이 있는데 각각 서술자가 될 거다.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현실 반영합니다. 낙원구 행복동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반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분법적 대립구도. 그래서 이 소설을 뭐라고 하냐면 동화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화에는 착한 애 나쁜 애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거든. 신데렐라 착한 애야. 좀 덜 떨어져 있는 애인 것 같기는 하지만 계모는 무조건 나쁜 애인 거야. 그런 식으로. 난쟁이 달나라와 같은 소재를 사용해서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문장이 짧아 비극성을 심화하고 짧은 문장을 사용해서 비극성을 심화한다. and 호흡이 빠르다. 빨리빨리 읽힌다고. 호흡이 빨라. 제재 구조도는요. 난쟁이 아버지 어머니 영수 영호 영희 첫째 둘째 셋째. 낙원구 행복동에 사는 도시빈민 재개발 사업으로 집이 철거될 위기에 처합니다. 서술자 영수, 뒤에 서술자 영호, 뒤에 서술자 영희. 아이들 셋이서.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다 컸어. 그냥 크기는. 공장에서 일하고 그래요. 참고자료 밑에는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고 오른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몇 군데 밑줄만 긋고 본문 들어갈게요. 우선 70년대 연작 장편 소설 각각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족 이야기니까 묶여 있다. 어디가 있냐? 서술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인물의 시각과 관점에서 서술이 된다. 다시 한번 70년대의 산업화, 계층 간의 갈등, 사회적 모순. 왜 가난한 자는 적고 다 가난해져야만 하는가? 소설 속 난쟁이는 빈부와 노사 대립에서 억압받으며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 빈부 갈등과 노사 간의 갈등의 화해가 불가능하게 된 사회. 특히 지금 이제 읽을 부분은 도시 빈민, 재개발 과정에서 죽어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어찌나 친절하게 구청에서 계고장을 보내주시는지 너네 집 무허가예요. 헐어야 합니다. 며칠까지 헐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헐 거예요. 거기에 비용이 들겠죠? 비용 청구할 거예요. 너네 집 깨부수는데 돈은 네가 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다음 페이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곳. 지금 여러분들 1부에서는 영수가 서술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영수가 뭐야? 1인칭 주인공이야, 주인공. 시작해보죠.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난쟁이 체크. 가난하고 소외된 인물을 상징합니다. 다 외우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인물 상징. 그러면 진짜 아버지 키 큰데 난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야. 실제로 난쟁이기는 해. 이렇게.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서술자 영호 1인칭 주인공 시점. 나는 아버지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식구 정보가 하나 나왔죠. 모든 것을 걸고 그들 사람들이 세상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었다. 세상의 잘못된 시각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70년대 사회의 부조리함을
영수는 인식하고 있어. 세상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건 알고는 있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포함한 것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만큼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천국과 지옥의 이분법적인 대립 구조. 이렇게 할까요? 천국, 부유한 삶. 지옥, 빈곤한 삶. 부자들은 우리의 삶을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 빈곤에서 천국, 가진 자를 생각했다. 생각했다지만 소망했다. 요게 더 좋겠지.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만큼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절박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왜 지겨워? 가난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전쟁. 얘는 상징은 아니야. 그냥 비유지.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하층민들이 사회에서 항상 소외당하고 무시받았음. 그 다음 빈, 가난함에서 부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빈부격차가 고착화되었다. 이 말인 겁니다. 제일 위험한 세상이에요. 이 계층에 오르고 내려가는 사다리가 없어진다라는 거.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지는 거거든. 이렇게 너무 슬픈 일이지.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었던 것 같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인물의 성격에 대한 직접 제시.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는 간결한 문장의 대화가 이어지고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소설에서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하면서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다. 통장에 이거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마루가 크지도 않아. 그게 뭐냐? 철거 개고장이에요. 기어코 왔구나. 이것이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음. 엄마는 개고장이 날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엄마는 철거 개고장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음. 그거는 아니야. 알고 있었음.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예상하고 있었지.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왜? 우리 집 헐어야 되니까. 심란한 거지. 심란했습니다를 식사를 중단했다라고 해서 행동을 통해 간접 제시하고 있지. 위 소설은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를 모두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음. 네.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봤는데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억에 조린 감자 가난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개고장을 읽었다. 낙원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반어. 철거 개고장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반어. 김불이 귀하. 이거 누구? 아빠야. 따지면 이 집의 세대주니까요.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고지대 건물이니까 그냥 달동네 얘기하는 거겠지. 귀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 법에 따라서 법에다가 세모. 행복 3구역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15조 건축법 어쩌고에 규정하여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이지. 너네 집 철거해.
만일 위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놓치기 쉽지만 70년대 재개발 산업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던 시절이었구나. 다음 페이지. 철거 대상 건물 표시 요렇게 구조 몇 평인지도 없어. 끝. 낙원구청장. 이렇게. 여기에는 뭐 철근 콘크리트, 목조 뭐 그런 거, 컨테이너 몇 평 요런 말이 있지. 어머니는 조각 끝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수동적이야? 대책이 없어.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뭐 하는겨? 법이라는 것들 요렇게 화살표 표시합시다. 가진 자의 편이야. 이거 뒤에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들에게는 법이 있다. 해서의 그들은 가진 자일 거거든. 다음 페이지.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벽돌 공장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을 꺾어지며 좁은 마당 우리 집을 덮었습니다. 요거 어떻게 자본가야? 벽돌 공장으로 대표되는 자본에 의해 좁은 마당, 난쟁이 집, 도시 하층민의 집을 파괴하는 것을 상징해 보여줍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방축 쪽으로 건물을 옮겼지.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아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죠. 손을 들어서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쳤습니다. 내쫓지게 된 처지에 대한 한탄, 역시 행동을 통한 간접 제시. 나는 동사무소로 갔지.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서 자기의 의견들, 철거에 반대하는 소리를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지.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결과를 알고 있어요. 소용없어. 왜? 법은 이들의 편이 아니거든. 들을 사람은 두어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사회적 약자인 자신들의 저항이 소용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 바로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거겠지.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 헐고 그 집에 아파트 사는데 그 집에 아파트 입주권을 준대. 야호! 이 조기조갈이 있으면은 저기 뭐야 아파트 가서 살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추첨 안 하고 너 먼저 살래? 라고 기회 주는 것 뿐이야. 돈 내야 돼. 이렇게. 돈이 어딨어?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 요게 제일 나쁜 놈들이라고 봅니다. 중간에. 나 철거민이야. 우리 집 헐었지. 아파트 입주권 받았어. 아파트 입주권 들고 가면은 저 아파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 내야 돼. 근데 낼 돈이 없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지. 처음에 물어는 봐. 너 아파트 입주권 받을래? 아니면 이주 비용, 이사비 받을래? 둘 중에 하나를 받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주 비용이 한 100만 원이야? 아파트 입주권 한 100만 원 조금 더 주고 팔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사다가 얘네들이 사다가 돈 있는 아줌마들한테 갖다 파는 거지. 한 150만 원, 200만 원에.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200만 원 주고 아파트 입주권 사서 몇 년 있다가 비싸지면 또 다시 파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을까? 실제로 이 서울의 이런 지역에서는 어땠었냐면 아파트 거기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해놨을 때 정말 잘 살던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집 대충 지어놓고 주소지를 거기에 옮겨놓고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 받아간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암튼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영호랑 영희 만났겠죠.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안에 갔고 영희는 골목 입구를 세워놓은 검은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이 찾아 나섰지만 철거 개고장 나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다. 마음이 심란해서 집으로 돌아온 거지.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살펴보면 어떡해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는 없지만 이렇게 서술되는 이야기는 누구 목소리야? 전부 다 영호 목소리야.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 맞아.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서 아버지의 공구가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아버지 노동자야. 영호가 다가가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서 옮겨 메었다. 이런 거 보면 또 영호, 영수 다 착해. 나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며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지.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 팔라고 했다.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100만 원 받는데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아파트 입주권을 130만 원에 사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아버지가 책을 읽는 걸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인지 알 수 없었지. 아버지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건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현실 도피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 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대항할 수단이 없구라는 거를 알고 있어, 아빠는. 그리고 아빠가 읽는 책 보면은 현실 세계하고는 또 상관없는 책이야.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자리를 갔다. 난쟁이 간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꼴보기 싫어.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이 알루미늄 표찰에 뭐 쓰여져 있냐면 요거야. 요거 주소가 베껴서 쓰여져 있어. 그래서 이 알루미늄 표찰이랑 철거 개고장 들고 자기 주민등록증 해서 동사무소 가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던 이주 비용을 받던 그렇게 하는 거야. 이 표찰이 없으면 돈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거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식칼을 받아서 반대편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듯이 이야기를 했었다. 일단 첫 번째, 옆에 읽는 중 활동 딱히 볼 필요 없고 됐고, 오케이. 아파트 입주권이 있어도 입주할 수 없는 까닭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영호는 우리가 못마땅한 모양이었다라고 하면서 영수의 추측이고, 소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요게 못마땅해 정확히 확신하지는 않나.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알지는 못해.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너무 슬퍼. 영수는 어떻게 이미 세상에 대해 희망이라던가 기대가 없어.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나마 이게 있어야 이주 비용을 받던 거간꾼들한테 팔던 그런 거겠지. 거간꾼이란 말이 어려우면 중간에 그냥 브로커 이 정도. 아버지, 철거민촉 약자. 신체적 약자지만 영혼은 순수해. 나중에 공장 굴뚝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어머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어렵게 가게를 이끌어 나가지만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이죠. 영수, 산업사회의 최하위 근로자 대표. 영호, 형과 함께 여러 공장 전전하면서 노조 활동을 하고. 헐긴 누가 얼어. 나 계속 여기서 살 거야. 그렇게 안 돼. 다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희, 순수함을 나타내고요.
아파트 입주권을 팔게 되자 가장 소중히 여기던 자신의 순결을 팔아서 그 거간꾼한테서 다시 입주권 또 훔쳐옵니다. 이러한 것들. 안타깝지. 사회적인 배경이 중요하겠죠. 별표 몇 년대? 70년대. 산업화 도시와 빈부격차 심해지는 것들. 근데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얘기는 지금도 듣지 않나? 생각해보면 50년 전이야. 50년. 50년 동안 세상이 나아지지 않았어. 이거는 되게 슬픈 거야. 가진 자는 천국에 살고 못 가진 자는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낙원고 행복동은 거짓말이야. 반어적입니다. 난쟁이의 상징적인 의미 정도는 외워주셔야죠. 별표 경제적 빈곤층, 사회적 노동자, 소외자, 노동자 계층. 뭐 저는 요 말이 더 확 와닿던데. 도시 하층. 철거 계고장 정말 이렇게 공식 문서처럼 쓰여져 있죠? 사실성 부여합니다. 날짜 정해졌어? 절박해.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럼 또 옆에다 써야 되겠죠. 이 소설의 갈등 구조는 개인 대 사회의 갈등 구조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봅니다. 다음 페이지.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만 놀지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변변한 직장이 있는 거는 아니야. 20날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고 현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여야지. 입주권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를 쳤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여기 사는 거야. 이거 우리 집이야.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발언이고 철거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습니다.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내려가는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 어떤 이야기? 그냥 여기서 살 거야. 라는 이야기.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 막 읽고 난 사람이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었다. 무슨 뜻이야?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 다 받아들이더라고. 힘없는 자들은 다 포기하더라고. 시에서 아파트 지어놨다니까 그건 얘기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호는 마당가에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영희 동그라미 펜지꽃 동그라미 둘이 서로 연결. 순수하고 여린 이미지.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그들 옆엔 법이 있다. 법세모. 법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게 아니다. 여기에서의 그들은 누구야? 가진 자죠.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신 나눌 줄 아는 가정. 그래. 그냥 공감할 수 있는 가진 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해는 해줘.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거나 마찬가지였다. 영수도 현실 상황에 대해 체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하려면 목돈이 있어야 하는데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동네 사람들은 입주권 팔고 정든 동네를 떠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때쯤이면 보통 아파트가 한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하던 시절입니다. 70년대 요것만 확인할게요. 재개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허가 판자촌 엄청 헐고 있고요. 됐고 오늘날 재개발도 뭐 그게 그렇게 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맞나?
거의 이제 소설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을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불안해졌다. 얘들아, 아버지 찾아가 봐라. 소설 속의 대립구조. 난쟁이 가족과 가진 자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명백하게 나타나 있어. 중간에 어설프게 끼어 있는 사람이 없어. 현대 소설 보면은 이게 착한 놈인데 왠지 보면은 밉상인 짓도 하고 막 그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명백해. 그래서 이 대립 구조가 명백하다, 명확하다. 그래서 동화적이다라는 말을 썼었던 게 아까 처음에 그게 그 말인 겁니다. 연작 소설이고요. 총 12개의 단편 소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밑에 전체적 이야기는 산업화 과정에서 자기 삶의 터전을 일구지 못하는 도시노동자의 비참한 생활과 절망을 가지고 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난쟁이 일가의 비참한 몰락이 있고 뒷부분에는 자본가의 삶이 전개되면서 두 계층의 삶이 대조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소설일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조세희 선생님이 살아 계실 때 개정판이 나오잖아. 처음부터 다 고쳤어. 단어 같은 것들도. 또 최인훈 선생이 써놓은 광장 있지, 광장. 광장도 개정될 때마다 다 고쳤다고 하더라고. 뭐 아무튼 그렇다. 인쇄 들어오니까 뭐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도. 다음 페이지. 나는 아버지가 놓고 간 책을 읽었었다. 오케이, 중요해요. 1만 년 후의 세계. 1만 년 후의 세계 와 안 와? 오기야 오겠지. 근데 그 세계에 나는 없어. 아버지가 꿈꾸는 세상이야. 체크.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세계야. 1만 년 후의 세계는 그래. 이게 중요한 거죠. 현실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워. 지금 가난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 얘기하고 싶어. 영희는 온종일 펜지꽃 앞에, 아까 펜지꽃 뭐라 그랬지? 영희의 순수함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그랬죠?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습니다. 좌절적인,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죠.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다. 내가 누구지? 영수.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 사러 갈 때 이 시절에 EBS TV 없이 라디오에서 검정고시 뭐 이런 것들 딸 수 있게 라디오에서 수업을 해줬어. 강의가 있었어. 고교 강의 받기 위해 라디오 사러 갔을 때 이 라디오는 뭐야? 나 영수의 희망을 이루어 줄 수단이야. 그래, 공부 잘해서 출세하면 내 삶도 나아지겠지. 라디오 사다가 공부해야지. 영희가 따라왔다. 쓸만한 라디오 있었지.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 기타를 퉁겨보는 거였어.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는데 우리 여동생 너무 예뻐. 영희가 기타 치는 소리는 영희에게 잘 어울렸지. 나는 먼저 골랐단 조금 비싼 라디오 살 수 없어. 싼 걸로 사고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었어. 이 기타는 누구? 영희의 꿈이 담겨져 있는 거지. 그랬는데 라디오 고장났어. 내 꿈 좌절.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어. 영희의 꿈도 좌절. 영수와 영희의 꿈이 좌절되었다.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 1만 년 후의 세계?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에. 잘 사는 동네야. 가진 자의 동네야. 거기에 사는 젊은이에게 빌렸다. 그는 지섭이었지. 밝고 깨끗한 주택가 3층 집에 살았어. 부잣집 아들인가? 아니야. 그 집 가정교사였어. 따지면 지섭이도 그렇게 가진 자는 아니야.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지.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 희망, 사랑이 이제 없다고 말했다. 이 세상은 썩었어. 절망적이야.
아저씨, 이 세상은 기대할 게 없어요.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욕망만 가진 사람들이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허긴, 아저씨, 평생 일 안 했어요? 일 안 하다니 열심히 했어. 우리 가족이 모두 일했지. 그럼 나쁜 짓 한 적 없어요? 법을 어긴 적은요? 없어. 기도를 드리지 않았군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지 않았어. 기도를 올렸지. 자, 지섭이는 얘기하고 있어. 일을 열심히 해. 법을 어기지 않고 착하게 살아. 간절하게 기도해. 그러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야 돼. 근데 아저씨 그게 뭐예요? 뭔가 잘못됐죠? 아저씨는 일도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아저씨 왜 가난해요? 뭔가 잘못됐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가야죠. 사회적 약자가 꿈꾸는 이상세계, 환상적 분위기. 얘들아!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지.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어. 나는 방춧가루 나가서 곧장 하늘을 쳐다봤는데 아빠가 보여. 일단 기다려, 넘어가지 말고. 아빠가 읽는 1만 년 후의 세계 왜 읽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 아닌 다른 시공간의 삶을 동경했어요. 하지만 그 세계는 오지 않을 겁니다. 옆에다가 화살표. 그 세계에 오지 않을 거예요. 결국 좌절하게 되어 있어. 결국은 좌절할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난쟁이 5 식구는 모두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가난했습니까? 사회 구조적인 모순인 거지. 제목,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뭡니까? 난쟁이가 요 말을 넣을까? 달로, 달을 향해 쏘아 올린 작은 공. 달을 향해 종이 비행기 날리는 것처럼 이상향을 동경하는 마음. 근데 달을 향해서 공 쏴봤자 얘도 결국엔 어떻게 떨어져. 이렇게 밑에다가 한 번 더 쓸 거예요. 똑같은 얘기야. 결국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설 곳곳에 결국엔 안 될 거야가 깔려 있어. 이렇게. 다음 페이지.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의 다리 걸려 있었지. 아버지는 피뢰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고 그 자세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렸어. 이러한 방춧가를 향해서 아들 영수가 이렇게 서서 저쪽을 바라보는데 공장에 이렇게 굴뚝이 있고 피뢰침 달려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황인 거야. 영수 시선에서는 이렇게 요쯤에 이렇게 달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결국 난쟁이 가족도 투기꾼에게 입주권 팔고 얼마간의 돈을 챙긴다. 입주권을 넘기는 날 아버지는 사라지고 영희도 사라지죠. 아버지는 사라져. 왜? 삶에 희망이 없어. 죽으러 갔고. 영희는 자신의 순결을 이용해서 입주권 다시 가져오려고 남자 따라갔어. 아버지는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가 투신하고 영희는 입주권 사간 부자 청년의 아파트에 들어가 몰래 입주권과 돈을 훔쳐나오고 영희는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청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라는 것.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겠지. 아버지가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읽죠. 공장 위에서 비행기를 날리고 있지. 현실은 지옥이야. 아, 벗어나고 싶어. 여기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거다. 동화적인 분위기라고 나와 있고요. 저는 여기 1만 년 후에 달나라, 종이 비행기, 작은 공, 그리고 저는 늘 하나 더 써드려요. 더하기
명확한 혹은 선명한 선악 대립. 선악이라고는 하지는 말고 쌤이 요거는 학교 쌤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명확한 대립 구조. 이렇게. 여기 이 본문에는 없는데 부잣집 애들은 옷에 주머니가 있어. 내 옷에 주머니가 없지. 주머니가 있어. 왜? 뭔가 남는 물건이 있다라는 거. 가난한 자들은 주머니가 없어. 그런 걸 담아놓을 만한 남는 게 없다라는 거지. 부자 동네에서는 맨날 고기 냄새가 나. 이런 식. 우리 동네에서 고기 냄새 안 나. 고기 먹고 싶다. 지섭이의 역할 별표 한 3분의 1 정도? 지식인 현실 인식합니다. 난쟁이가 이상을 쫓아 떠날 것을 각성하게 됩니다. 지섭이랑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아빠는 1만 년 후의 세계를 꿈꾸거나 달나라로 갈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작품에 반영된 시대의 문제점, 물질 만능주의, 계층 재생산,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 부자는 계속 부자야. 인간이 도구화되고 있습니다. 뭐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다음 페이지. 계고장의 내용은 주택을 자진 철거하라. 왜? 재개발할 거니까. 난쟁이 행동이 할 수 있는 행동. 뭐 됐어. 난쟁이의 주소가 낙원구 행복동은 더 비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반어적 표현, 이상과 동경을 반영한 표현, 이런 것들. 하지만 요거 표시해야지. 현재의 삶과 정반대돼서 비극성을 강조해 줍니다. 됐고, 다음 페이지. 몇 년대라고? 1970년대. 아빠가 난쟁이야. 이유는 뭡니까? 상징적인 의미죠. 사회 구조적 모순에 의해 불구적 삶을 사는 도시 빈민과 노동자의 소외계층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달나라로. 달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이상향 천국.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세상. 난쟁이가 굴뚝 위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린다라는 것은 죽은 땅을 떠나서 이상향 달에 도달하고 싶어요. 소망인 거지. 오늘날에도 이 작품이 계속 읽히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대 이 50년이나 됐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았어. 이렇게 지금도 먹히는 이야기니까 이거지. 세상이 바뀌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됐고, 오케이. 다음 페이지. 뒤에 나와 있는 뭐 상호 텍스트성 맥락은 요거 혹시 학교에서 진행하면 그거는 그때 다시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했어. 몰라. 오케이. 일단 대기. 됐고, 오케이. 일단 정치.